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나갈 좀 내용들은 안보 관련 이슈인데 국제 관계나 외교야 당연히 이제 허진 대사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좀 그거하고 좀 별도로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대한 비판이 좀 주로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녹화하는 월요일 날 이제 대표님께서 방송을 하셨지만 도대체 이 빌어먹을 북한 대량 미사일 발사가 이게 뭔 돈으로 한 거냐, 누구의 지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5일자에 이제 데일리한 기사를 보면은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하루에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이제 북한의 자금 경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비트코인 해킹, 그리고 두 번째가 마약 등 불법 거래, 그다음에 무기 기술 이전, 중공의 지원 등 네 가지 경로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이제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탈취한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4억 달러부터 이제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추산들이 그 관련 기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태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틀 동안 북한이 2년치 쌀 수입한 돈을 허공에 날렸다라고 표현했는데 날린 게 아니죠. 김정은과 북한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돈을 정말 제한된 자원을 의미 있게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은 할 건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진지한 모색을 통한 어떤 결정, 선택은 오히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점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북한의 미사일은 정말 그 냉전 이후에 망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상황을 극복한 정말 대단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과연 대한민국이 대응할 수 있는가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모은 것만으로도 좀 북한과 김정은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저러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국가의 어떤 화폐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지키겠다. 내지는 개인의 어떤 재산 정보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실질적인 구현 형태로 가상화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북한과 범죄 집단이 아주 제대로 활용해서 지금 정말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여기에 저는 가상화폐에 열광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북한과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중공의 어떤 지원인데요. 태영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은 철저히 봉쇄된 상태지만 북한 에너지의 핵심인 원유는 중공 소기관을 통해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시진핑 역시 이제 상당량의 지원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중공의 지원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전에 외교부 장관을 전했던 윤영관이라는 자가 이제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이 12월 2일을 이제 실렸는데요. 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참 가관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북핵 문제의 이제 어떤 단계적 변화 상황에 대해서 북한 핵 전략은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질주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협상용 측면이 상당히 컸다. 그런데 2000년대 초 미국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관점에서 적대 정책을 취하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단했고, 이래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북미 간의 협상이 열려도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원할 것이다. 최근에 대표가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핵을 줄이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나 전략 자산 철수 등을 요구하려 할 것이다. 참 이게 첫 번째 대목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게 미국이나 대한민국, 이 얘기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잘못 대응해서 그 중간에 이제 핵무기를 꼭 보유해야 되겠다는 결정으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지금 윤영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서 무슨 위험령으로 좀 얘기하고, 그래서 핵무장을 추진한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자체를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핵무기를 확보했기 때문인 거죠. 핵무기가 없는,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위협을 한다? 뭐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리비아 이런 카다피가 그래서 저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미중 관계를 이해합니다. 먼저 현 상황을 크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영역이 있었지만 그 영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격변은 이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실적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중심으로 한 비핵화 해결은 실패했다. 결국 또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서 북한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30분 동안 미사일 발사 준비를 미리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삼축 체계의 의미가 사라졌다. 미중 대결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2018년이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무슨 외교적 자율 영역이 있었습니까? 여기저기 치이기만 한 것이 지난 세월의 외교였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분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웃긴 얘기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과연 세계에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냉전 체제 속에서 이제 그나마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도 강력한 보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보스가 있고, 그 사이에 나의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은 이 두 진영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이제 보스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자기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갈등과 어떤 균열이 있었지만은 진영 내에서는 확실한 지휘 체계와 명령 체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즉 미국과 소련의 의지가 관철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규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의 일극 체제로 가다가 이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양극, 다극 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가운데 이제 이게 국제 정치의 본 모습이, 양육 강식의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발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걸 윤영관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삼축 체계의 의미가 사라졌는데 이걸 또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이제 이런 식입니다. 말이 앞뒤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외교적 소통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만 한미 훈련이 재개되었고 북한이 고강도 대응을 하면서 오판과 과잉 대응으로 인한 확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북한도 이런 상태를 장기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북한과 김정은도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화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시기가 영입했던 사람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국제 정세가 온다면 김정은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중국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공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변수다. 즉, 지금 이제 윤영관이 이렇게 저렇게 헛소리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일말의 어떤 사실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가 김정은과 북한의 도발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북한과 김정은을 지탱하는 것이 결국 중공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중공의 경제가 망한다면 또 이것이 제재할 수 있는, 김정은과 북한의 도발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면서 전술핵 제도익과 자체 핵개발 주장은 또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게 되고, 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이제 고정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 쉽게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좀 여기서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결심을 해서 그럴 가능성은 저도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다시 이제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도대체 누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이든 중공이든 러시아든 그 전술 핵무기를 공격한다는 거는 미국과의 정말 전면전을 결심한다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가능할까요? 전술핵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공격 수단이 있겠지만 정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거기다 공격을 가한다? 어떤 군사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핵 위기는 왜 실패했나? 이것도 아까 이제 돌아온 얘기처럼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대화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입장이 바뀌고, 즉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식으로 포용 정책으로 돈 퍼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됐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실패를 가져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변하고 있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모양입니다. 북한을 제2의 베트남화로 유도해야 된다는 이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하노이 이제 북미 정상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각자 입장을 타협을 잘 해가지고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길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은 과거 냉전보다 더 고조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독일 등 유럽 국가들, 호주, 아세안 국가들, 캐나다 등과 외교를 강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수, 진보, 좌우 할 거 없이 이런 얘기 많이 떠들었었죠. 독일을 방문해서 통일에 관련된 어떤 선언을 한다던가, 프랑스, 영국 정상들과 만나서 논의를 한다던가, 아세안 국가들한테 이제 북한 비핵화의 협조, 지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이걸 지지해달라. 문재인이가 지난 정권에 많이 했던 짓거리인데, 참 이거 저는 돌이켜 보니까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지구상에 세계에서 가장 주먹개나 힘개나 쓰는 네 나라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등을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나 아세안 국가들, 캐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미국의 이제 1국 체제 속에서 이제 미국과 미국을 적당히 지지하면서 또 적당히 비판도 하면서, 그래서 중공이나 러시아와 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진영이 쫙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윤영관이가 이야기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것만이 남은 것이지, 여기에 이 나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가지고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이 또 대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미국한테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한국 외교 전략의 큰 문제는 희망적 사고를 많이 하고 전략적 사고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중국한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또 중국이 궁극적으로 그 위계적 중화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또 민주주의 시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교류해야 된다는 점을 중국한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중공이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민족, 동맹, 이분법적 사고가 확산되었다. 여기 또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서 동맹을 지지하는 보수정은 너무 동맹에만 이제 치중했고, 그래서 민족 문제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동해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관이가 우리나라 한국 외교 전략에서 큰 문제는 희망적 사고를 많이 하고 전략적 사고를 안 하는 것이다 해놓고서 결론에서는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동해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가상화폐 등을 해킹을 해서 북한이 이제 확보한 훈천대 돈이 규모도 어마어마하니까 이번에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썼겠습니다만은,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다면 세월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제 93년도 NPT 탈퇴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본다면 딱 지금 30년째이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핵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은 나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짧게는 30년, 길게는 4, 50년에 걸쳐서 북한이 김씨 왕조가
숙명을 걸고 정말 이 핵무기 확보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럼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을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모두 원 기술은 소련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인 중공의 어떤 또 기술,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그것을 말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 형체가 지금 태어난 아이가 A와 B의 아이인데, 그럼 이 아이를 누가 낳았느냐? A가 B가 낳은 거죠. 북한 핵과 미사일이 결국 소련 중공의 것인 건데,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낳은 것이냐? 소련과 러시아와 중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 뽀록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씨 왕조가 북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려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협상용이라는 것은 이제 미일에 대한 협박. 그래서 이제 미일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에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 핵무기, 미사일이 미국용이고 일본용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반성이 앞서 본 바에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 있어의 규범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전 체제와 냉전 체제가 붕괴된 후에 미국이 1급 체제 속에서 강력한 보스 아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냥 조용히 그 말을 지시에 그 압력에 따랐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것이 국제 관계에 무슨 뭐가 규범이 있다는 것은 정말 헛소리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은 전 6.25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당시 소련과 중공, 그러니까 스탈린과 모택동 대표되는 공산주의 세력의 적극적인 전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끔찍한 전쟁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태영호도 좀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직접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공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내용들은 아마 머지않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영국과 프랑스 같이 과학기술이라던가 특히 핵과학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 핵 기술을 갖다 준다, 이것이 아니라, 최근에 누리호 이제 발사 후에 누리호 발사에 이제 성공한 책임 과학자 분들이 각국에서 많은 연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발사한 이제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할 얘기가, 물어볼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 같이 이게 핵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도 실제 이거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직접적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미국이 모르는 척 하면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이 막판 핵무기 개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에 직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돌이켜 보니까 20년 넘게 미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4자, 6자 회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중공과 러시아도 북핵 미사일에 반대하니까 이렇게 다자간 협상으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망상이 아니면 정말 사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진짜 지금까지도 좀 황당한 것이, 지금 이제 윤영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등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하는 것, 그다음에 즉시 요격하는 것 다 안 된다. 그런 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전술핵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삼축 체계가 다 무너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가 공격표가 될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또 이제 북한과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양보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해모스럽죠.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사파들이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윤영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한테 남은 옵션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뭐 위험령이든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전술적 설득을 할 부분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를 해야만이 중공과 러시아가 정말로 두려움을 얻고 정말 그 후에라도 북한의 어떤 핵무기 보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중공과 러시아가 북한 핵무기 보유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이제 키는 일본과 대만과 연대해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진짜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그러니까 확실한 신호가 있을 때 무모한 군사 공격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치거나 욕심 나쁜 놈들인 것이지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는 그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이야기로 중공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모든 헛소리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핵무기 보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